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트맨 1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오늘 우리 시장 폐장일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 날을 맞이해서 조금 시장이 시원하게 반등을 해주고 마무리를 했다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자, 올 한 해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지 또 투자를 이어가시면서 얼마나 가시밭길이었을지 참 마음도 많이 힘드셨을 테고 또 고민도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고민은 오늘 방송에서 다 털어두시고요. 내년에는 또 새로운 희망과 함께 계좌 계속해서 쌓아 올려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손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들어오셔서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도 해보시고요. 또 오늘은 과연 이 상한가 캐스팅이 어떻게 꾸려질지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시면서 올 연말 잘 마무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의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역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고 계신 그분입니다. 상꾸멘토의 민경철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상한가 담당 디렉터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민경철 디렉터님께서는 오늘도 아마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내년도 힘차게 에너지 넘치게 준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화면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철 디렉터와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 왼편에 큰 사각형 보이시죠? 이 사각형 안에 있는 게 바로 QR코드인데요. 이 QR코드를 휴대폰 켜시고요. 기본 카메라 앱 켜신 뒤에 화면에 휴대폰을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손쉽게 클릭하시면 민경철 디렉터님과 내년도 힘차게 준비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또 특히나 올해 마지막 민경철 디렉터님의 상한가 캐스팅 출연이기 때문에 오늘 꼭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민경철 디렉터님과 내년 준비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 미리 안내를 좀 해드렸고요. 자,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2% 가까운 낙폭을 보여줬던 하루였는데 자, 일단 뭐 내년에 새롭게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잘 마무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좀 어려웠습니다. 네,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2년 동안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너무 큰 어려움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에게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실제로 거래대금 자체도 작년보다 뭐 거래대금이 훨씬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시장의 이탈자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식이라는 게 사실 기업이 좋고 실적을 잘 내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뭐 상승을 하는 것도 당연한 흐름이지만 사실 이제 투자라는 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광풍을 일으키고 너도 나도 사면 올라가는 게 또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이탈자들이 많아지고 반대 매매가 많이 터지고 하락에 따라서 이제는 주식 안 해야겠다. 라는 움직임들이 많아질수록 사실 이제 금융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침체기로 접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흐름들을 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뭐 이제 내년도 우리 나스닥 그리고 이제 니케이 지수가 어떻게 가격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고 우리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2022년도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뭐 2,800이 뭐 저점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자, 이 2,900포인트를 깨면서 지금까지 거의 마이너스 약 25%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이었죠. 9월달, 10월달 폭락장까지 해서 거의 여기서 여기까지의 낙폭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낙폭을 보였는고 하니 대략적으로 자, 25% 이상의 낙폭을 1년 동안 거의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도 여름부터는 3,300이니까
자, 여름부터 해서는 대략적으로 한 35% 정도가 이제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연초 기준 1월 달 기준으로는 2,900포인트대 기준으로 지금 2,100, 2,200까지 약 25% 정도의 낙폭을 가져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토탈로 놓고 봤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존부터 주식을 매매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평균적으로는 좀 손실이 많이 좀 발생된 좀 연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과거력을 한번 보면서 좀 추가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우리가 유동성이 공급된다고 해서 우리가 엄청난 상승이 코스피 3,300까지 나왔었는데, 자, 여기서의 상승을 반납하는 정도의 하락이 나왔고, 우리가 가격 조정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기간 조정을 거치고 기간 조정 이후에 뭐 여기서는 코로나 폭락장이라는 좀 뭐 글로벌 금융위기급의 위기가 오긴 했지만, 자,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리고 상승 구간으로 접어든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지금 거의 1년 6개월 동안의 조정이 있었고, 앞으로 우리 1년 정도, 뭐 2년 정도 우리 바닥에서 물량을 이제 저점을 다지는 이 박스권의 등락을 좀 가져가고 난 다음에는, 자, 우리 2023년도 연말부터 2024년도까지는 다시 이제 금리가 동결될 수 있다. 그리고 금리가 다시 인하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내년의 경기는 침체일 수 있지만 금융시장은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소식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좀 치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글로벌 금융위 때부터 뭐 코스피 지수를 계속 뭐 설명을 드리기에는 다른 부분들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코스닥 지수 흐름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이제 작년 여름 우리 1000포인트에서 지금 650포인트까지, 자, 여름 기준으로 해서 뭐 이제 약 35% 정도의 낙폭을 지금 넘게 가져간 상태고요. 자, 연초 기준으로는, 자, 올해 1월 달 1,040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현재 저점까지 약 35% 정도. 자, 코스피가 연초 대비 25%가 이제 조정을 받았고요. 코스닥은 연초 대비해서 약 35%의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코스닥 지수의 차트가, 자, 직전의 저가를, 자,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중바닥 구간대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 추세 하단 구간을 우리 신자분들에게, 자, 매도 금지 명령을 내려드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6월 달 코스닥이 많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 무너진 구간에서 우리가 잘 견뎌내고, 그리고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겨냈을 때 우리가 7월 달, 8월 달 수익으로 기결이 될 수가 있었고요. 또 8월 중순에 또 증시가 무너지고 10월 달 코스닥이 저점을 찍었을 때 또 한 달, 두 달 잘 견뎌내고 이겨내신 분들이 그 이후에 추가적인 또 수익을 또 누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연말까지 해서 우리 코스닥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 일봉상 추세 하단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뭐 지금의 구간이 좀 코스닥 기준으로는, 자, 직전의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W자 반등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게 좀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2015년도부터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먼저 보도록 할 텐데, 자, 이제 코스닥 지수가 무너졌을 때, 급락이 나왔을 때 차트를 보면은, 자, 무너졌지만 급락한 이후에는 일정 수준의 기술적 반등이 있기 마련이고요. 또 무너졌지만 또 뭐 우리 무너진 저점에서 반등이 들어올 때는 또 한두 달 정도 또 강한 기술적 반등과, 2016년도 1월 달 증시가 무너졌지만 또 과매도관에서는 또 일정 수준의 기술적 반등,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과거로부터도 반복적으로 나타났었고, 자, 급등이 나오기 전 우리 2020년도 3월 달까지, 자, 2018년도 10월 30일 우리 폭락장이 한번 있었습니다. 자, 이때도 정말 우리 금융시장 무너질 것처럼 900포인트에서 자, 600포인트까지 300포인트가 증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급락장 잘 견뎌내고 이겨내신 분들이 앞으로 몇 달 동안의 또 기술적 반등을 이 W자 형태로 또 수혜를 누려볼 수가 있었고요. 또 2019년도 신라젠이 3연속 하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때도 코스닥 지수 500포인트에서 단기 고가 690포인트까지 대략적으로 한 200포인트 정도의 상승을, 이 대폭락의 저점을, 이 추세 하단에서의 저점을 이겨내신 분들이 앞으로의 또 상승을 누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무너지고 과매도관까지 빠지고 우리가 좀 공포스러운 연말의 증시이긴 하지만, 자,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진 과매도관에서는 우리가 최저점 매도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잘 끌고 가고 추가 대응 통해서 평단가를 관리해 나가다가 증시가 반등하면 그때 우리 뭐 수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 폭락장에서도 이제 2020년도 3월 달 코스닥 지수가 많이 좀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자, 이때도
뭐 초기 지지선 대응을 못하신 분들, 그리고 혹은 초기 이제 손절 대응, 초기 대응을 놓치신 분들은 이 바닥에서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보유를 해야 될 것인가,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해서 앞으로의 반등을 노려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지금 코스닥 지수의 기술적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견뎌내시고 내년도 코스닥 지수가 한두 달 정도의 상승이 나왔을 때 좀 수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나스닥 그리고 니케이 지수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도 지금 연초 대비해서 우리 연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15,000포인트에서 10,000포인트 정도까지 6,000포인트가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고요. 자, 6월달 폭락장 잘 이겨내신 분들이 결국에는 나스닥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고, 자, 이번에도 10월달 폭락장 저점에서의 반등을 잘 노려보신 분들이 또 추후에 이제 상승을 노려볼 수 있었다는 관점에서 자, 지금은 과거에 11,500포인트가 나스닥의 강한 지지 구간이었으나 이제는 나스닥 지수의 단기 이제 저항이 이제 11,500포인트 구간이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나스닥 지수 10,000포인트를 깨지 않는 선에서 11,500포인트까지 시세 나오는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니케이 지수도 한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 동안 니케이 지수의 추세 하단이 25,5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5,500포인트를 깨지 않는 선에서 한두 달 정도의 니케이 지수가 고개를 돌리고 상방으로 이제 다시 우리 추세 전환을 이뤄내는지 내년 1월달, 2월달 관심 있게 이제 글로벌 주요국들의 이제 지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같이 좀 추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코스닥 지수가 많이 무너져서 연말에 많은 어려움을 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도에는 1월달, 2월달 지수가 1, 2개월 정도 반등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시 원금을 복구하시고 크게 이제 좀 손실이 났던 종목들도 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좀 유리한 가격 조건으로 좀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많이 힘드셨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두루두루 고르게 좀 봐주시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빠르게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지금까지 공개해 주셨던 와일드카드 종목들의 성적들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상한가 캐스팅에 합류하신 지 그리 오랜 시간이 되진 않았지만요. 이렇게 상승률 잘 나와준 종목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올 인베스트먼트가 86.4%, 한국 BNC 62.1%, EV 첨단 소재가 29.4%, 휴 MNC 18.6%,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16.3%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공개해 주셨던 상승률 탑5 와일드카드 슈퍼패스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특별히 한 번 더 짚어주고 싶으신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죠? 네, 먼저 저희가 이제 애니팡을 만들었던 회사, 이제 썬데이토지라는 회사를 가지고 이제 12월 달 한번 공략을 해서 당일 6% 정도의 상승을 노려봤다가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재공략 추가 대응을 통해서 이제 서유경제 시청자분들이 자, 우리 위메이드 플레이라는 종목으로 이제 15,000원 위에서 한번 수익 실현의 기회를 한번 노려봤었던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와일드카드 종목으로서 제가 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자, 오늘 게임 관련주들이 이제 중국 판호 승인됐다라는 이슈들 가지고 넷마블을 필두로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었는데 자, 위메이드 플레이라는 종목은 오늘 아침에 10%에서 14% 정도의 상승이 나왔지만 막판에는 약 4% 정도의 하락을 보이면서 자, 오히려 게임 관련주들 올라갈 때 마이너스 4% 정도의 낙폭을 가져간 모습입니다. 자, 이 종목의 큰 관점에서의 이제 차트를 보고 제가 내년에도 게임 관련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가지고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위메이드 플레이를 다시 한번 우리 재공략 관점으로 그리고 추가 공략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차트 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사가 애니팡이라는 게임을 이제 2014년도에 흥행을 시키면서 이제 영업이익적인 부분들이 근 10년 동안 약 1,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메이드 플레이의 전일자 시가총액이 1,400억 정도가 돼요. 자,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1,400억인데 900억 정도는 부동산 신탁에다가 위탁해서 투자를 진행한 상태고요. 500억 정도는 게임 회사 지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적자 회사가 아니라 흑자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 이 회사를 1,600억 정도의 자금을 들여서 우리 위메이드 이노베이션이라는 투자 회사가 우리 위메이드 플레이 주식을 주당 3만 원 위에서 1,600억치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가가 3만 원 최대 주주의 평단가보다도 지금은
마이너스 60% 가까이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2010년도 이후에 10년 만에 지금 최저점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10년 만에 주는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는 이야기 관점에서 1,500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12,000원 부근에서는 저평가된 게임주가 작년에서부터는 4만 원짜리가 마이너스 65%의 낙폭을 가져갔지만 내년에는 이 추세 하단에서의 우리 게임 관련주로서의 중국 게임판호 승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큰 시세를 만들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 위메이드 플레이를 마지막 AS 해드리는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위메이드 플레이와 관련해서 우리 조금 더 내년에도 같이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 입장에서 우리 게임 관련주들 오늘 테마가 다시 태동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 테마가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우리 관련된 흐름이 나오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 있게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올 한 해 동안 공개해 주셨던 와일드카드 중에서 콕 집어서 위메이드 플레이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자, 올 한 해 이제 또 캐스팅을 진행을 해봐야 할 텐데 그에 앞서서 민경철 디렉터님과 내년도 차근차근 잘 준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민경철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캐스팅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오늘이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만큼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좀 후보군들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올 한 해 수급이 몰렸던 후보생들로 캐스팅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어떤 후보생들 자리하고 있는지 3위권 후보생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입니다. 개인기획사의 카카오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고요. 기관기획사의 현대로템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두산 에너빌리티 후보생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후보생 모두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후보생들인 것 같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겠고 현대로템은 네옴시티 이슈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해서도 한번 뜨거운 흐름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민경철 디렉터님께서는 어떤 후보생 캐스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제가 캐스팅할 우리 섹터 그리고 이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고가에 위치해 있는 뜨거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내년에 더 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내년에 조금 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오히려 바닥을 친 종목군들이 지수가 상승하고 혹은 테마가 도는 과정에서 게임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오늘 시세를 만든 것처럼 좀 시세를 좀 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카카오 종목을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올해 참 어떻게 보면 카카오에게는 힘든 한 해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께서도 굉장히 힘든 한 해였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지인도 카카오 이제 우리 사주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대회비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개발자분들이나 이 인력을 필수 인력 분들에게 스톡옵션을 제시를 해주거든요. 네. 근데 그 스톡옵션을 받았는데 스톡옵션 행사가액보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버리니까 그냥 이직을 하는 케이스들도 생기더라고요. 이 스톡옵션으로 이 카카오를 이직 못하게끔 핵심 인력들을 잡아놓아야 되는데 주가가 너무 빠지니까 이거에 잡아놓을 수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발생이 됐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넷플릭스가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여름까지 봄까지 해서 75%가 무너졌고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봄, 여름쯤 해가지고 다시 저점에서 100%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 증시에서는 우리 하반기 OTT, 컨텐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부분들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엄청난 낙폭을 가져가다가 저점에서 100%의 시세가 나왔던 그 하락 변동폭이 바로 75% 정도의 이제 하락 변동폭이었고요. 카카오가 약 70%가 넘는 고가 대비의 하락 변동을 현재까지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왜 내년에 우리 카카오가 좀 긍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고가 대비해서 17만 원짜리가 4만 원대까지 마이너스 70%가 넘는 낙폭이 가져갔습니다. 지금 테슬라가요. 고가 대비해서 70%가 넘게 빠지고 이제 막 110달러 부근에서의 3% 조금의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요. 자, 넷플릭스도 75%가 무너지고 저점에서 단기간에 100%의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카카오가 자, 우리 등산로처럼 정상 정성기를 찍고 지금은
바닥을 친 상황이다. 더 이상 빠질 게 없는 저점을 한번 다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의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왔던 이 캔들의 눌림목 구간 밑으로 저점이 확인된 43,000원, 46,000원 구간의 지지 여부를 점검하시면서 현재가 밑으로는 조정 시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우리 내년도 증시가 좋아져서 혹은 IT, 플랫폼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수급이 테마가 돌아서 우리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면 자, 바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편안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저는 카카오 종목을 지금은 많이 빠졌지만 내년에는 뭐 기술적 반등이든 혹은 우리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이 캔들의 우리 시작점 구간에서의 우리 또 특정 주체들의 주가 부양의 시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위권에서는 카카오 후보생을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미 올라있는 후보생들보다는 지금 바닥권에서 좌절하고 있는 후보생을 캐스팅하는 조건으로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봐주셨는데요. 자, 그 조건에 부합하고 있는 후보생이 바로 카카오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카카오 지금 혹시나 물려있다,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카카오가 흘러가는지 내년엔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3위권에 남아있는 후보생 현대로템과 두산 에너빌리티 두 후보생입니다. 이 후보생들은 좀 간단하게 한 줄 요약으로 들어볼까요? 네, 먼저 우리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좀 패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현대로템이 작년 연초부터 우리 여름까지 올랐었고 올해 연초까지는 안 좋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말에는 저점이 아니라 고점 부근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매수보다는 자,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나중에 추세 하단까지 빠진다면은 이때 우리가 눌림목 구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전 관련된 이슈들 가지고 좀 시세가 좀 크게 나왔던 종목인데 사실 좀 실적이 아직까지는 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부분들보다는 테마주 형태로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자, 우리가 12,000원 구간 그리고 11,000원 부근 정도까지 조금 더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조금 뭐 시세가 우리가 좀 눌림목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자, 과거에 자, 큰 관점에서 보면은 코로나 폭락장 때 2,000원에서 출발을 했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고점 부근인데 이 종목의 강한 과거의 지지선이었던 이 17,000원과 18,000원의 구간의 매물대를 이번에 이탈했고 여기서의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17,000원, 18,000원을 강하게 뚫어내고 우리가 새로운 돌파 구간으로서의 시세가 나오는 구간이 아니라 핵심 지지선을 깨고 17,000원, 18,000원 저항받는 구간이라서 오히려 빠졌을 때 우리 반등턴에 조금 기회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10,000원 초반까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정을 좀 받아준다면 우리 10,000원 초반 정도까지 즉 우리 과거에 수급 들어오고 그리고 만들어졌던 이 눌림목 구간까지의 낙폭을 확대해 준다면 자, 우리가 내년도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렸다가 10,000원 부근에서 반등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후보생과 두산 에너빌리티 후보생은 캐스팅이 되지 못했는데 특히 현대로템 후보생 같은 경우는 최근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후보생은 네옴시티 이슈 관련해서 크게 상승이 좀 나왔던 만큼 이미 고가권에 진입해 있다. 따라서 캐스팅할 수가 없었다라고 밝혀주셨고 두산 에너빌리티 후보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시점보다는 10,000원까지 조정을 받을 때까지 더 기다렸다가 힘을 응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3위권에서는 카카오 후보생이 최종적으로 캐스팅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고요. 자, 계속해서 2위권 후보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권 후보생들입니다. 개인기획사의 네이버 후보생 역시 자리하고 있네요. 그리고 기관기획사의 CS윈드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한화솔루션 후보생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카카오가 있다 보면 네이버도 언젠간 나오겠지 했는데 이렇게 2위권에 딱 등장을 하게 됐고요. 자, CS윈드는 풍력 관련주였고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역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로서 좀 주목을 받았던 한 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는 과연 어떤 후보생을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선택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종목도 사실 연초에 매수를 했다면은 지금 말일까지 반토막이 넘는 손실이 발생됐던 종목입니다. 자, 어쨌든 연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종목이 저점이냐 고점이냐 중에서 고점인 종목들은 제가 캐스팅하지 않도록 하겠고
지금 저점인 종목을 캐스팅하도록 할 텐데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캐스팅할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캐스팅할 종목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네이버 종목을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후보생이 민경철 디렉터님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캐스팅을 확정지어 주셨는지 들어볼까요? 네, 이 종목은 차트를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네이버라는 종목이 앞으로 뭐 컨텐츠 관련주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로서의 모멘텀도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은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자, 13만 5천 원 저점 대비해서 지금은 15만 5천 원 정도까지의 낙폭을 확대한 상황입니다. 자,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13만 원에서 46만 원까지 3배 이상의 시세가 1년 반 동안 나왔다가 이 46만 원에서 지금은 고가 대비 마이너스 65%의 낙폭의 어려움을 좀 선제적으로 가정한 상황이고요. 자, 올해 연초 1월부터 3월 사이에 공략하셨던 분들 35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17만 원 정도까지 반토막 정도의 어려움을 가져가게 된 마음 아픈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목이라는 게 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싸게 잡느냐 아니면 저점에 잡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반도체 업황도 자, 아무리 반도체 매일매일 밥 먹고 반도체 업황만 분석하는 사람도 이 사이클 주기를 한 번 틀리면은 엄청난 또 손실과 엄청난 또 이제 또 엇박자가 좀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지금은 코로나 폭락장 수준까지의 네이버가 낙폭을 가져간 상태이기 때문에 자, 오히려 내년에 눌러줄 때 우리가 13만 원을 손절잡고 15만 원에서 17만 원 구간에서 우리가 조정식 물량을 모아간다고 한다면 다음번 우리가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치고 만들어지는 6커브 구간에서의 시청자분들의 큰 좀 상승으로서의 전환이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 종목이 바닥에서 한번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매수세가 한번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캔들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또다시 자, 우리 저점 구간을 우리 박스권 구간을 또다시 또 다져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밑으로 13만 원, 15만 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17만 원 부근은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 우리 기회다. 그리고 저점 매수 관점으로 혹시나 이 종목을 반토막 이상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자, 지금의 저점 구간에서의 추가 대응을 통해서 앞으로 상승 구간 잘 출구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위권에서는 네이버가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됐습니다. 컨텐츠 네옴시티 관련주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히 있는 네이버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지금 고점에 물려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출구 전략 세우기에 나쁘지 않은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CS윈드와 한화솔루션 두 후보생이 남아있는데 이 두 후보생은 둘 다 어쨌거나 친환경 에너지예요. 자, 그렇다면 한 줄 요약으로 좀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테마주들이 기후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되고 벌써 이미 시세가 좀 크게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고가기 때문에 우리 이 종목들을 캐스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S 윈드 종목 같은 경우는 자, 7,000원짜리가 10만 원까지 몇 배가 갔습니까? 1,500% 가까운 시세가 나왔고요. 지금도 일봉상 자,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풍력 관련주로 이미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자,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테마는 돌고 돈다. 지금 고점에 있는 테마가 시간이 지나서 바닥까지 조정을 받으면은 우리는 바닥에서는 관심 있게 봐도 좋지만 지금 고점 부근에서는 정리하고 지금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카카오, 네이버처럼 지금 연초 대비 혹은 작년 여름 대비해서 반토막 60%, 70% 무너진 낙폭주를 좀 바닥에 싸게 잡아가지고 우리 반등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을 취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하나솔루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인데요. 자, 이 종목도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자, 고점 부근대에서 박스권 등락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이 안 좋으면 58,000원짜리가 다시 3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던 과거력이 있고 자, 이번에도 우리 43,000원 구간에서의 몸통 정도 가격을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4만 원을 이탈한다면 밑으로 3만 원까지 다시 한번 낙폭을 가져갈 수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4만 원 깨지 않는 선에서만 보유자분들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오히려 무너진 종목들 코로나 폭락장 수준까지 무너졌는데 실적은 견고한 회사들 위주로 내년도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위권에서는 네이버가 캐스팅을 확정지었고 한화솔루션과 CS윈드는 캐스팅되지 못했습니다. 자, 이 두 후보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고요. 보다 큰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많이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민경철 디렉터님의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서 과연 CS윈드나 한화솔루션보다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게 있을지 알아가 보시면 좋겠는데요.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민경철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민경철 디렉터님과 남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 힘차게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2위권 캐스팅까지 모두 마쳤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올 한 해 수급이 몰린 1위권에 자리한 후보생들은 어떤 후보생일지 그 모습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 후보생들입니다. 자, 개인기획사의 삼성전자 후보생 역시 등장해야죠. 자, 그리고 기관기획사의 셀트리온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SK하이닉스 후보생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총 상위주들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 올 한 해 정말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고 또 그만큼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후보생들이기 때문에 민경철 디렉터님의 선택이 더욱더 궁금해지거든요. 자, 1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1위 군에서는 좀 명확하게 특정 종목을 좀 캐스팅해야 된다라고 보자마자 좀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 내년도 3개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하는 종목은 SK하이닉스 종목인 것 같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종목을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후보생을 캐스팅 확정하겠다라고 밝혀주셨는데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려오는 뉴스들 족족 또 신저가 경신했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네, 먼저 SK하이닉스가 사실 굉장히 내년도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구조조정도 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자, 좀 특징적으로 한 달 정도의 그런 휴가도 이제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이야기들도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내년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 이런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하이닉스 주가를 끌어내리는데 현재까지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자, 과거에 SK하이닉스가 적자를 기록했을 때 우리가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과거력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올해까지는 SK하이닉스가 약 8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이 돼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년에 약 2조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2조 정도의 영업 손실이 발생되는 것이 더 영업 손실 내고 더 영업 손실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연도에는 우리가 6조 정도의 영업이익과 그리고 2025년도에는 10조 정도의 영업이익으로 자, 내년에는 잠깐 안 좋았다가 내후년부터는 다시 좋아지는 그런 실적의 전망치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그럼 과거에 2012년도 당시에 적자 기록했었던 시점에 우리 SK하이닉스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2년도에 SK하이닉스의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2012년도 적자가 떴습니다. 영업이익이 3조 뜨다가 실적이 안 좋아지고 마이너스 2천억의 적자 같은 2012년도 당시에는 하이닉스의 주가가 바닥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실적이 안 좋아졌다 그리고 적자 기록했다 해가지고 2만 원까지 낙폭을 가져갔었던 하이닉스가 2013년도 다시 3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니까 2만 원 저점에서 혹은 실적이 안 좋아졌었던 3,600억대 그 실적이 악화되기 시작했던 시점에서부터 주가가 100%, 150% 정도의 상승이 나타났다는 부분들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즉, 이 적자가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우리 적자를 찍고 그리고 다시 실적이 개선된다면 주가는 2011년도, 12년도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조정받은 것은 맞지만 그 이후에 기술적 반등과 그리고 실적이 개선되는 것에 따른 수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2008년도 그리고 201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우리 차트를 SK하이닉스에 좀 돌려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2008년도 우리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면은 우리 2018년도에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경험하셨던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이때 뭐 삼성전자도 뭐 하한가를 가고 하이닉스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3만 원짜리가 5천 원까지, 6천 원까지, 뭐 코스닥 기업도 아니고 네, 마이너스 80%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2008년도죠. 자, 이렇게 차트를 조금 더 이렇게 당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도에 자, 실적이 2조 정도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저점이 6천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2009년도 자, 1,00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만들어진 저점이 얼마였냐면은 자, 10,000원 정도였습니다. 즉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좋았던 2008년도, 2009년도 당시의 저점이 6,000원에서 10,000원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였던 2010년도에 실적이 3조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부양 어떻게 됐느냐? 자, 6,000원, 10,000원짜리가 얼마까지? 35,000원까지. 6,000원 대비해서는 5배 정도. 그리고 2019년도 대비해서는 주가가 약 4배, 3배 정도가 올랐던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K하이닉스가 2008년도부터 지난 15년 동안 적자 기록했을 연도가 가장 저점이었고 그 이후에 실적이 좋아지면 저점 대비 2자릿수, 3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좀 만들었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을 해봤을 때, 자, 지금의 구간도, 자, 내년에 적자가 뜰 게 거의 확정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증권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하이닉스가 저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저점의 물량을 잘 확보해 나가신다면, 혹은 고점에 올해 연초에 하이닉스가 12만 원, 13만 원 할 때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추가 대응 자리에서 평단가를 낮춰놓은다면 우리가 2023년도에는 적자지만 24년도, 25년도부터는 흑자로 고개를 돌리면서의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반도체 관련주 안 좋다 할 때, 업황이 안 좋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하이닉스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장사들 중에서 가장 큰 영업이익을 냈었던 우리 시가총액 2위의 기업입니다. 1년 정도 적자를 기록한다고 해서 물론 뭐 구조조정이 있고 뭐 이제 뭐 부장급, 뭐 이제 팀장급 인력 정리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이제 공포스러운 인력 구조 조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길게 보면 1년, 2년, 3년 보면 올해 흑자, 내년에만 적자, 그리고 내후년, 내후후년에는 우리가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면서 다시 바닥에서부터 큰 상승을 누려볼 수 있는 자, 그런 기회들이 저는 하이닉스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자, 일단은 뭐 SK하이닉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손실나 있는 종목이라서 좀 거들떠도 보기 싫은 종목일 수 있지만 지금의 구간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에서는 SK하이닉스 후보생을 캐스팅 확정지어 주셨습니다. 내년에도 반도체 업황 우려는 여전히 있지만 올해 힘든 시간을 견뎌낸 만큼 저평가 과대 낙폭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흑자 전환을 한다고 하면 전화위복으로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1위권 후보생들은 좀 간단하게 역시 한 줄 요약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제 삼성전자는 일단 SK하이닉스에 비하면 많이 빠지지가 않았고 이제 실적이 워낙 이제 우량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나중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져서 반등할 때는 이제 시가총액이 크고 엉덩이가 이제 무겁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때 하이닉스보다는 주가가 조금밖에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상승에 베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하이닉스에 베팅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실적이 좋고 하이닉스보다 견고하지만 그만큼 하이닉스는 코로나 폭락장 저점까지 조정을 받은 반면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많이 빠지지 않았고 다음번 상승턴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쨌든 똑같은 반도체 관련주니까 올라갈 때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질 텐데 올라갔을 때 베팅했을 때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하이닉스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제가 나쁜 종목이다가 아니라 하이닉스에 조금 밀렸다 정도로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캐스팅하지 않은 종목은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셀트리온 종목을 제가 캐스팅하지 않은 이유는 자, 제약바이오가 이번 테마가 저는 주기를 3, 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제약바이오가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2024년도에서 2025년도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부터 2021년도 연말까지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고가까지 해서 저는 24년도에서 25년도 정도까지의 시간이 지나야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상승 구간, 그리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리고 이제 상승 구간까지의 시간이 1년에서 2년 정도가 조금 소요가 돼야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과거에 뜨거웠던 시세를 반납하고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들 저점에 우리 누군가가 투매하게끔 해놓고 이제 물량을 받아내면서 매집이 끝나야 다시 제약바이오 턴이 와서 우리 재작년 코로나 관련주로 시세가 나왔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시세가 나왔다가 지금 다 무너진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 V자 반등을 만들어봤자 누가 좋냐면은 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좋습니다.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들은 바닥에서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한 다음에 이 물량들을 올려서 고점에 우리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V자로 올려버리면은 여기에 물려있는 물량들의 매물벽으로 인해서 주가를 돈 써서 올렸는데 실질적인 수혜는 이제 자선 사업도 아니고 이제 물려 계신 주주분들의 탈출을 목적으로 주가를 드라마틱하게 올려주는 그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낮다라는 관점에서 1, 2년 정도의 박스권 기간과의 상승의 시간이 저는 1년에서 2년 정도, 24년에서 25년 정도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다음 고가 영역 때까지의 큰 상승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턴 우리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가격 조정 마지막 골파기 구간 혹은 바닥에서 수급이 강하게 터질 때 지금은 거래량이 없으니 좀 관망의 관점으로 우리 조금 어디서 우리가 거래량이 터지는지 어디서 한 번 더 무너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주주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또 상세한 대응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1위권에서는 최종적으로 SK 하이닉스 후보생을 캐스팅을 해주셨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는 와일드카드를 공개해볼 시간이지만 오늘은 또 내일 장이 열리지 않는 관계로 내년에 유망할 섹터들을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알아보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새로운 코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경철 디렉터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2023년 유망할 수 있는 섹터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올해 반도체 종목이라고 하면은 하이닉스. 고가 대비해서 지금 수십 %의 낙폭을 보였고 삼성전자 고가 대비해서 엄청난 또 낙폭을 가져갔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 뭐가 좋을까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이 빠진 만큼 저는 우리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IT 관련주들 과대 낙폭이기 때문에 우리 내년도 큰 기회가 있을 것이다.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하이닉스 우리 차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면서 제가 유망하게 보는 하이닉스 종목에 대한 우리 큰 그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평가 구간까지 조정을 받았고요. 코로나 폭락장 때 65,000원 그리고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7만 원 정도 했었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년 전 수준, 코로나 터졌을 때 수준까지의 한 3년 전 수준까지 낙폭을 지금 확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적자가 뜰 거라는 우려감으로 선제적으로 가격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안 좋지만 저점을 다지고 결국에는 반등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반도체 관련주 낙폭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저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동안 2020년도 코로나 터지고 정말 항공주들, 화장품 관련주들, 중국 소비주들 너무 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우리 항공주들, 화장품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저는 또 내년도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우리 서희경제 시청자분들에게 항공기 부품 관련주로 해서 2번의 수익을 챙겨드렸던 종목이 우리 하이즈 항공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 간단하게 관심 줄 만한 종목 설정하고 우리 위드 코로나 관련주에 대한 코멘트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즈 항공이 지금 7,500원에서 이제 마이너스 65%의 낙폭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제 강한 거래 대금이 터졌을 때 여기서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한 일주일 이내 수익 실현을 했는데 다시 그 시세를 빠져서 여기서 추가 대응을 통해서 우리 12월 1일 제가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에게 12월 1일 상한가의 기쁨을 안겨드렸던 종목이 우리 하이장공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고가 대비 65%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던 부분들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6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내년도 다시 한번 눌렀다 반등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 항공기 부품
그리고 도심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최근에 드론 관련주들이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자, 드론 관련주로서의 우리 저점 구간에서의 우리 관심주 설정을 제가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9월달, 10월달 저점 다지고 이제 막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우리 하이즈항공 눌림목 구간, 증시가 빠질 때 관심 있게 보면 좋은 우리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내년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섹터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물음에 저는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주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약 70%의 낙폭을 가져갔습니다. 테슬라가 $110를 깨면 $90까지 빠질 수 있다. $90를 깨면 또 얼마까지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자, 시장에서는 우리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테슬라 관련주로서의 시세가 나온 종목들이 좀 상당히 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물론 뭐 리튬 관련주 우리 1년 동안 좀 통계를 내봤을 때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이 올해 가장 큰 상승을 만들었더라고요. 자, 그런 종목들처럼 이미 폭등의 위치에 있는, 이미 대시세가 나온 고점에 위치해 있는 전기차 관련주가 아니라 테슬라가 빠질 때 가치 신저가를 이탈한 종목들이 앞으로 테슬라가 반등이 나왔을 때 과매도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관심주로 한 종목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량의 수급이 수반되면서 우리 전기차 부품 그리고 테슬라 관련주로서의 시세가 다 1,000원까지 나왔던 종목인데 지금은 반토막의 어려움이 좀 나타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직전에 저가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해서 우리 흑자 전환된 부분들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과대납포기 구간까지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넷플릭스가 고가 대비 75% 무너졌다가 저점에서 100% 넘게 올랐다라는 관점에서 테슬라 또한 지금은 어렵지만 내년도 다시 테슬라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텐데 그때 내가 테슬라 관련주로 우리 좀 수익 좀 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에게, 자, KEC라는 종목을 어제 욕하는 거 아니었고요. 우리 KEC라는 종목을,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저점에 위치한 테슬라 관련주로서의 이제 관심주 설정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가, 자, 리튬 플러스, 우리 리튬이라고 검색하면은, 자, 리튬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회사가 지금 올 한 해, 자, 1월달 주가 1,000원짜리가 3만 원까지 2,000%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600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 또 50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우리 증시에서 올라간 종목이 우리 하이드로 리튬인데, 자, 하이드로 리튬의 최대 주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장사가 있습니다. 그 상장사는 바로 우리가 28%의 장대 양봉을 노려봤었던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자, 포켓몬 닮은 EV라는 그런 포켓몬과 사명이 좀 비슷해가지고 제가 계속 EV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자, 하한가를 가고 감자 진행한다라고 해서 이 하한가 간 과대납폭 구간에서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에게 매수를 권고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11월 24일에 28%의 장대 양봉으로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시세를 수익으로 행복을 안겨줬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아까 올 한 해 가장 많이 올라갔었던 하이드로 리튬의 최대 주주 리튬 플러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V 첨단 소재가 지금 2018년도 이후에 최저가 부근에서 1월 3일에 거래 재개가 됩니다. 자, 거래 재개가 됐을 때 그 저점의 구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수익을 냈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자 결정 공시를 보면은, 자, 1월 3일에 거래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1월 3일은 언제인고 하니까, 자, 1월 2일이 월요일이고요.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EV 첨단 소재가 이제 거래 재개가 되게 된다. 그럼 첫 번째, 자, 어디서 저점을 다질 것인가 관심 있게 보시고요. 두 번째는 어디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수급이 유입되는가, 이 두 가지를 체크해서 우리가 올 연말 11월 달에 EV 첨단 소재로 리튬 관련주로서의 시세를 노려봤었는데, 자, 내년에도 이미 고점에 있는 리튬 관련주 추격해서 잠시 물리는 것보다는, 잘못해서 이제 물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바닥에 있는 2018년도 이후에 6년 만에 7년 만에 저점에서 이제 막
감자 거래 재개가 1월 3일에 진행되는 EV 첨단 소재를 가지고 이제 타점을 좀 공부해서 좀 큰 수익을 노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마지막 우리 저녁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노스레 종목이 자 2021년도 마지막 거래일에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고 이제 3연상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EV 첨단 소재 종목 또한 올해 마지막 거래일에 이야기를 드리는 만큼 내년 연초에 좀 큰 시세가 있을 수 있으니까 1월 초 관심 있게 보시고 2월 초까지 좀 단기 시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알아본 내년 유망 섹터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2023 유망 섹터 일단 반도체, 위드 코로나, 테슬라 부품주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하이즈 항공, 그리고 KEC, 더불어서 EV 첨단 소재까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오늘 올해 마지막 상한가 캐스팅 방송까지 잘 마쳐봤는데요. 자, 방송 마치기 전에 민경철 디렉터님께 아무래도 올 한 해 마지막 방송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의 마음도 그리고 계좌도 손실도 굉장히 또 아픈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많이 빠진 만큼 내년도에 더 큰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내년에 뭐 지금의 아픈 계좌의 손실들을 또 이제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런 종목들 수익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또 설정해 드릴 예정이니까 자, 내년에도 낙폭주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수익 전환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좀 지수가 빠짐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이 겪었지만 앞으로 1, 2년 동안 충분한 수익으로 그 아픔을 이겨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 입장해서 내년에도 우리 저점에 위치한 종목들, 저점에서 수급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같이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경철 디렉터님께서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유의도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